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이일하 교수입니다. 오늘은 꽃은 어떻게 피는가, 식물이 개화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제 인생 사진 중에 한 사진입니다. 2013년 3월 23일에 광양 매화마을이라는 곳에 어머님 모시고 갔다가 너무 화려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곳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누구나 아마 이런 의문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이 식물들이 어떻게 이 특정한 날을 인식을 해서 다들 한꺼번에 꽃이 피었지? 얘네들도 달력을 보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식물이 어떻게 계절을 인지를 하는가? 꽤 많은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우리는 식물이 계절을 인지하는 방식이 사계절을 따라서 규칙적으로 변화하는 두 가지 환경, 온도와 광주기를 인지해서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를 아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온도는 굉장히 직관적이죠.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따뜻해지고요.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가면서 온도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광주기라는 것은 지구가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서 태양 주위로 공전을 하고 있죠.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하루 중 낮의 길이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수록 점점 길어지게 되고요.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가면서 점점 짧아지게 되는 현상, 그걸 광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도 이 온도와 강주기를 센싱하는 특별한 기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지해서 봄에 꽃이 피우는 식물은 봄을 인지를 해서 꽃을 피우게 되고요. 가을에 꽃 피우는 식물은 가을이라는 걸 파악을 해서 가을에 꽃을 피우게 됩니다. 식물이 광주기를 인지해서 개화 시기를 결정한다라는 사실은 1920년에 메릴랜드 대학 농무성 연구소에 일을 하시던 가너와 엘러더 두 박사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되게 됩니다. 당시에 식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구 재료는 담배였습니다. 왜냐하면 담배는 황금작물로서 돈이 되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었죠. 가너와 엘러더 박사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돌연변이체 중에 하나인 메릴랜드 맘모스 담배라는 걸 키우고 있습니다. 왜 맘모스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자라는 동안 꽃이 피질 않습니다. 계속 잎만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계속 잎만을 생산하다 보니까 담배가 무슨 나무처럼 자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크게 자란 담배를 맘모스 담배라고 불렀고요. 이 담배를 연구를 쭉 하다가 이제 천장까지 닿아서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온실에 자라고 있던 맘모스 담배를 온실 바깥으로 내놓게 됩니다. 내놓고 난 다음에 한 2주쯤 지나서 지나가다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온실 안과 온실 밖에 어떤 환경적인 차이가 있길래 온실 안에선 꽃이 피지 않고 계속 잎만을 생산하는데 온실 바깥으로 가니까 꽃을 피우게 되었을까? 그거를 이제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생리적인 실험을 하던 가운데에서 알아내게 된 것이 맘모스 담배가 낮의 길이가 짧은 조건 하에서 꽃이 피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920년에 논문으로 맘모스 담배는 단일 식물의 그런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전 세계 이제 생물학자들이 자기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식물은 그럼 낮의 길이가 길 때 꽃이 피는지 혹은 낮의 길이가 짧을 때 꽃이 피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식물을 장일식물, 단일식물로 구분을 했고요. 혹은 하루 중 낮의 길이랑 상관없이 꽃이 피는 식물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이제 중일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장일식물의 이제 대표적인 식물들이 시금치, 홍당무, 사탕수수 뭐 이런 걸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이 나팔꽃, 독고마리, 들깨 뭐 이런 것들이 단일식물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개화 생리를 연구하시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장일식물인지 단일식물인지를 구분하는 데는 인계값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12시간 낮, 12시간 밤에 꽃이 피는 식물이 있었다고 합시다. 낮의 길이를 14시간으로 한다거나 16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계속 꽃이 피면은 이 식물체는 장일식물입니다. 반면에 14시간, 16시간 낮의 길이를 늘렸을 때 꽃이 안 피게 되면 그 식물은 단일식물입니다. 즉 인계값이 중요하고 그 인계값보다도 긴 낮의 길이 조건을 제공했을 때 꽃이 피면은 그건 장일식물이고 인계값보다도 더 짧은 낮의 길이가 제공되어야 꽃이 핀다. 그러면 그게 단일식물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리학자들의 연구 결과 장일식물, 단일식물 얘기를 할 때 낮의 길이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실제로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에 의해서 꽃 피는 것이 결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식물생리학자들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우리 지구 생태계 안에서의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24시간 주기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생장실 안에서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시간 낮, 8시간 밤 상태에서 식물체를 키워보면은 단일 식물의 경우는 밤의 길이 8시간 때문에 꽃이 피게 됩니다. 혹은 반대로 장일 식물을 16시간 낮 16시간 밤으로 해서 키워보게 되면 이 식물은 꽃이 피지 않게 됩니다. 낮의 길이가 16시간이었지만 밤의 길이가 16시간으로 더 길었기 때문에 밤의 길이에 의해서 꽃이 피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밤의 길이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다만 장일식물은 밤이 짧아야 꽃이 피는 식물, 단일식물은 밤이 길어야 꽃이 피는 식물이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식물생리학자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식물에는 눈이 없는데 어떻게 이 빛을 인지를 하지라는 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이제 의문을 가졌던 게 광주기를 인지하는 식물의 기관이 어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식물의 잎이 광주기를 인지하는 기관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빛을 인지하는 것은 식물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광수용체,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빛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광수용체라는 용어가 조금 생소할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면은 우리 인간이 빛을 볼 수 있는 것,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건 눈이 있기 때문이고요. 눈 속에 로놉신이라고 불려지는 광수용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로놉신이라는 건 단백질 가운데에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색소, 바이타민 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이타민 A 색소가 이 로놉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을 인지를 하게 됩니다.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빛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화학적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색소 분자가 빛을 받으면 시스 형태에서 트랜스 형태로 이렇게 탁 꺾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이타민 A가 빛을 받으면 시스 형태에서 트랜스 형태로 탁 꺾이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둘러싸고 있던 단백질이 이렇게 촥 펼쳐지게 되고요. 촥 펼쳐지는 것이 정기적인 자극으로 변환이 돼서 뉴런을 타고 뇌까지 신경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비슷한 개념이 이제 파이토크롬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단백질이 테트라피롤이라고 불려지는 색소 분자를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빛이 쬐어지게 되면은 특히 적색광에 빛이 쬐어지게 되면 시스 형태였던 것이 트랜스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트랜스 형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이 피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이제는 적색광이 아니고 그보다 조금 더 파장이 긴 파레드 라이트를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현상, 그거를 광전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광화학적인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줌으로 해서 이런 특별한 굉장히 빠른 광전환성을 가진 물질 파이토크롬이 있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시켰고요. 이런 광전환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많이 이제 실험실에서 재현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금치의 발화입니다. 시금치가 발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 필요로 한데 그게 파이토크롬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레드라이트를 쬐어보면은 시금치가 발화를 합니다. 근데 레드라이트를 쬐어주고 바로 파레드라이트를 쬐어주면 시금치가 발화를 안 합니다. 근데 레드라이트, 파레드라이트, 그 다음에 또 레드라이트를 쬐어주면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떤 빛을 쬐어줬느냐에 따라서 시금치가 발화를 할 거냐 말 거냐가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 그게 이제 광전환성을 보여주는 생리적인 현상인 거죠. 그런 실험을 개화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파이토크롬이 광주기를 인지하는 광수용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식물은 낮이 긴 조건하에서는 꽃이 피지 않고 낮이 짧은 조건하에서 꽃이 피는 단일 식물입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꽃이 피어야 할 식물을 꽃이 피지 못하게 하는 그 현상의 가장 효과적인 빛이 뭔지를 봤더니만 레드라이트더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레드라이트를 얼마나 쬐어주느냐 하면은 암 상태에 있다가 5분 정도 레드라이트를 쬐어주면은 꽃이 피어야 할 식물이 꽃이 안 피게 됩니다. 5분이라는 시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레드라이트 쬐어주면 꽃이 안 핀다는 거죠. 근데 5분 동안 레드라이트를 쬐어줬다가 바로 이어서 파레드라이트를 5분 동안 쬐어주면 이 식물은 다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파레드라이트 다음에 또 레드라이트를 쬐어주면 꽃이 안 피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떤 빛이 쬐어졌느냐에 따라서 레드라이트 쬐어줬으면 꽃이 안 피게 되고요. 파레드라이트 쬐어줬으면 꽃이 피게 됩니다. 이걸 보고 개화를 결정하는 광주기를 인지하는 광수용체는 파이토크롬이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식물은 이런 그 빛을 흡수해서 이제 생리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광수용체가 한 4가지 정도 서로 다른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은 보는 걸 위해서 로놉신 하나의 광수용체만 가지고 있는 반면에 식물은 적어도 파이토크롬을 포함하면 4가지의 서로 다른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식물은 4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팔꽃은 전형적인 단일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단일 조건 하에서 나팔꽃을 피우게 되면 이 식물체는 이제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 상태의 식물의 잎을 잘라다가 장일 조건 하에서 자라고 있는 나팔꽃의 접목을 통해서 붙여 보면은 이파리 한 장 때문에 꽃이 피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접목 실험을 통해서 이제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식물의 잎이 광주기를 인지하는 기관이구나라는 게 이제 보다 분명해졌고, 두 번째로는 잎에서 무언가가 생성이 되어서 줄기를 따라서 이동을 해서 정단 조직 끝에서 꽃을 피우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식물체의 개화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특별한 호르몬이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를 1936년에 러시아 과학자였던 차일라키안이라는 분이 개화 유도 호르몬, 이걸 플로리게네라고
정의를 하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개화 유도 호르몬을 찾는 작업이 70여 년 동안 이제 진행이 되는데 70여 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아마 80년대 특히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우리가 마침내 플로리겐을 찾아냈어 그러고 발표된 논문들이 소위 얘기하는 사이언스나 네이처나 이런 명성 있는 저널이 꽤 많이 발표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다 꽝입니다. 그게 아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7, 80년을 이제 지나온 셈이고요. 70년에 그런 어떤 미스테리 상황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도로 사용을 한 것이 생화학적인 방법으로 찾는 게 아니고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찾아보자라는 시도가 1990년대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컬어서 이제 개화를 분자 유전학적으로 분석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이제 플로리젠을 결국은 찾아내게 됩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인 현상, 예를 들어서 눈이 어떻게 발성을 하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분자 유전학적인 방법은 일단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눈이 발생하지 않는 돌연 변이체를 찾습니다. 그 방법을 90년대 이제 들어서 아기 상태를 가지고 개화 돌연 변이체를 이제 선별하는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 과정에 우리가 찾아냈던 돌연 변이체 중에서 광주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돌연 변이체들을 좀 찾아냈습니다. 뭐 콘스탄스, 뭐 FD 뭐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2007년에 그토록 찾던 플로리겐이 FT에 의해서 암호화되어 있는 단백질이더라라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거의 한 80년 걸려서 우리가 이제 플로리겐을 찾아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런 분자 유전학적인 분석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그렇게 많은 돌연변이 선별을 해왔지만 꽃이 아예 안 피는 돌연변이체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꽃이 피는 굉장히 복잡한 조절 방식이 있는 것이고 어느 한 과정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다른 과정에 의해서 꽃이 피게끔 식물이 진화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로리젠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후에 많은 이제 연구들을 통해서 이 광주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생리적 현상이 똑같은 유전자, 개화를 조절하는 데 관련된 유전자들에 의해서 조절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무에서 겨울 동안에 겨울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그 과정, 그것도 광주기에 의한 조절을 받습니다. 겨울눈 형성을 조절하는 유전자도 COFT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COFT 유전자는 진화적으로 굉장히 잘 보존된 모든 식물체에 들어있는 유전자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화의 생리적인 이해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식물의 잎에서 생성되어서 줄기를 따라서 쭉 이동해서 정단 조직에서 꽃이 피게 하는 개화 유도 호르몬 플로리겐이라는 것을 70여 년간의 긴 연구 여정을 통해서 분자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마침내 플로리겐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